자, 다음은 네. 버팔로 빌스와 잭슨빌 제규어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정규 시즌 총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팔로 빌스 기대가 좀 너무 커서일까요? 12승 5패 좋은 성적을 만들었지만 뭔가 2% 아쉬웠던 그런 정규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나이트와 같았던 캔자스시티 칩스의 몰락이 있었지만 디비전 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부상과 함께 정말 100%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시즌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5년 연속 차지했던 디비전 타이틀을 빼앗겼죠. 그러면서 디비전 2위가 됐고요. 컨퍼런스에서는 6번 시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더 팀플레이 친화적으로 지나간 조시 앨런이 있었고요.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여준 제임스 쿡, 그리고 제임스 쿡을 위시한 러싱 오펜스 아주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즌 전에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에브리바디 이츠라는 컨셉 안에서 확실한 1번 리시버 없이 모두에게 떠먹여주는 이 오펜스 잘 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중요한 경기 때 그쵸. 이슈가 터지고 말았죠. 이게 경기마다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상 이슈가 더해진 디펜스까지 더해지면서 뭐 서드다운 같은 중요한 순간마다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그쵸. 뭐 패트릭 마홈스도 없고 조버로도 없고 라마 잭슨도 없는 이 플레이오프. 진짜 조시 앨런에게 슈퍼볼 진출 그리고 우승이라는 하기에 정말 적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시즌 내내 반복되는 어떤 명확한 약점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펜스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디펜스 쪽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포맨러시의 위력이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블리츠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빌스의 디펜스고, 특히 이 런 디펜스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시즌 내내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보통 하나 문제가 생기면 시즌 중간에 뭔가 개선이 되는 팀들이 많은데 빌스는 정말 시즌 내내 이 런 디펜스를 고쳐내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필름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이 내곽 디펜시브 라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2선 라인베커들과 이 니켈 코너백들, 기본적으로 빌스가 또 라이트 패키지 가벼운 뭐 니켈이나 다인 패키지를 또 선호하다 보니까 이 니켈에 들어가 있는 코너백들의 런핏, 그리고 2선에 있는 라인베커 뭐맨 밀라노나 터넬 버나드의 런핏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음. 상대가 모션을 통해서 상대 이 세컨 레벨의 갭 어사이먼트를 계속 바꾸잖아요. 좌우로 바꾸면서 이 과정에서 이 선수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첫 컨택의 이후에 계속해서 야드를 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터렐 버나드, 맨 밀라노, 테런 존스로 이어지는 2선의 문제가 좀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컨택 후 추가로 내주는 야드가 리그에서 가장 많아요. 빅플레이도 가장 많이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음. 그건 결국 2선에서 선수들이 좀 더 태클링을 잘해줘야 되고 런핏을 더 잘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아마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또 문제가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해서는 고쳐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잭슨빌 제규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규어스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제규어스는 역사가 짧죠. 이 프랜차이즈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훌륭한 정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헤드코치 리암 코엔, 그리고 쿼터백인 트레버 로렌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년도 4승 13패를 기록했던 팀이 이번 시즌 13승 4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완전히 도약을 한 것이죠. 터프함, 회복력, 이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과거 피더슨 체제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팀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문제, 그런 이미지도 확실하게 극복한 제기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시즌에 인디애나 폴리스 콜츠와의 경기, 그리고 캔자스시티 칩스와의 경기를 예로 들어보면 좋겠죠. 또한 이 램스와 런던 경기에서 패배한 이후에 팀 미팅에서도 리암 코엔이 내가 콜 잘못한 부분 이거 다 내 잘못이다, 이제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수행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거 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한 부분, 그래서 어떤 책임을, 내가 잘못한 부분을 선수들에게 전가하지 않는 태도에 선수들이 감화가 돼서 하나로 이렇게 규합되는 모습이 현재 제규어스라는 팀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빌스와 잭스의 성과가 좀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이 대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시즌 초에 양 팀에게 기대했던 기대치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쵸. 빌스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고요. 잭슨빌은 이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빌스에 대해서 조금 박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제기어스는 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그쵸. 정말 잭슨빌이 이번 시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이 미래 자원을 태워서 뽑은 이 트래비스 헌터가 일찍이 좀 시즌 아웃이 됐지만, 또 금세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직전에 또 레이더스에서 자코비 마이어스를 데려왔고, 그 이후에 또 브렌튼 스트레인지라는 이 타이트엔드가 또 엉덩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오펜스가 이 전반과 후반부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개선이 됐고,
이 자코비 마이어스를 데려오니까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도 일종의 좀 각성 효과인 것 같아요. 전반기에 정말 많은 드랍을 했거든요. 패스 게임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후반기에는 드랍을 거의 안 하고 모든 패스를 다 잡아주고 있고 특히 후반부에는 또 파커 워싱턴이라는 리시버가 또 많은 기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가 맞물렸던 제기어스의 후반기고 여기에 더해서 이 트레버 로렌스의 중장거리 패스의 정확도가 정말 일관성을 찾으면서 이 기복이 거의 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오펜스로 변모했습니다. 리암 코헨이 부임한 후에 이 가장 먼저 한 게 로렌스의 풋워크를 뜯어 고치는 데 집중을 했고 이것이 아마 로렌스가 완벽하게 적응을 하면서 이 중반을 지나고 후반에 좀 그대로 효과가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엔은 이 로렌스를 살리기 위해서 거의 모든 스냅에 모션을 활용하고 있고요. 로렌스의 이 프리스냅 디시전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모션을 거의 모든 스냅에 활용하고 있고 스냅 후에 로렌스가 최대한 필드 절반만을 읽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라우트가 진행되고 그 빈 공간의 반대쪽에 있는 선수가 라우트로 침투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라우트가 교차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버 로렌스는 고개를 필드 전체를 볼 필요가 없고 절반만 보면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프필드 리드 후에 리드가 무너지면 그냥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발 이용해. 대학 때 이 클램슨 때 보여줬던 그 발 이용해 하면서 적극적으로 후반기에는 발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필드의 모든 곳에 공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포스트 스냅 리드 이 프로그레션 과정을 단순화해 준 것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즌 전에 기대했던 어떤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경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잭슨빌 제규어스의 러싱 디펜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좀 강조했었던 버팔로 빌스의 러싱 오펜스 그 중심에 있는 제임스 쿡 요 매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잭슨빌 제규어스의 2025 시즌을 관통하는 핵심 성과는 저희가 계속 리암 코헨과 트레버 로렌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실체는 디펜스의 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앤서니 캄파닐레는 리그 최하위권이었던 디펜스를 중상위권 위로 끌어올렸어요.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특히 러싱 디펜스를 리그 최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 이거를 한 시즌 만에 이렇게 하는 코치가 정말 없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라인베커인 데빈 로이드 그리고 뭐 조던 루이스, 에릭 머레이 이런 선수들을 위시로 한 프리스냅 커뮤니케이션 이게 잘 통하고 있고 선수들이 실제 플레이를 잘 이행을 하면서 디펜스가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또 턴오버 창출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린 부분 이것이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버팔로 빌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최강의 러싱 오펜스 운영이 가능하죠. 뭐 제임스 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쿼터백이 조시 앨런도 뛸 수 있습니다. 엄청 잘 뛰죠. 그리고 여기에 2, 3순위 러닝백이 레이 데이비스와 타이 존슨 이 선수들도 이번 시즌 정말 하이라이트 필러 엄청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최고의 백업 자원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버팔로 빌스의 그럼 러싱 게임이 왜 잘 될까? 이 팀의 런 게임의 핵심 컨셉은 듀오입니다. 듀오는 더블팀 블록을 형성을 해서 러닝백에게 공간을 창출해준다라는 이 컨셉 자체는 인사이드 존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하지만 블락킹 자원들이 더블팀 이후에 이선의 타깃을 할당을 받고요. 타이트엔드까지 같이 더해져서 수직으로 디펜시브 라인을 밀착해서 더블팀을 형성을 하면서 플레이 사이드의 오펜시브 라인 스텝과 다른 방향으로 러닝백이 바운스 리드를 가져가는 것. 그래서 마치 리버스 존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술의 특징. 이때 핵심 자원이 버팔로 빌스 오펜시브 라인의 오른쪽 자원 가드와 태클인 오사이러스 토렌스 그리고 스펜서 브라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마주하게 될 선수가 데빈 로이드와 포에사데 올로 오쿤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간의 매치업이 이 러싱 게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기는 팀이 경기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제임스 쿡이라는 러닝백은 이니셜 컨택에 쉽게 안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컨택 자체를 피하는데 능한 선수예요. 점프컷 화려하죠. 그래서 러싱 게임과 러싱 디펜스 여기서 이기는 팀이 경기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결국은 이 빌스의 리그 1위 러싱 오펜스 그리고 제기어스의 리그 1위 런 디펜스 간의 맞대결인데 어쨌든 빌스는 본인들이 하던 거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제임스 쿡이 굉장히 많은 캐리를 가져갈 것 같고 각종 뭐 듀오런이나 스플릿 존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잘하는 거 있죠. 스크린 패스 그리고 플레이 액션 그리고 조시 앨런의 발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플랜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제임스 쿡이 막히는 시점은 전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를 쭉 보다 보면 정말
1쿼터부터 4쿼터 내내 러싱이 술술 풀리는 경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없어요. 결국 러싱이 막혔을 때 이거를 풀어내줘야 되는 거는 패스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공략 포인트는 뭐 슬랏 그리고 이선 라인베커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던 로이스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현재 슬랏 코너백이 뭐 안토니오 존슨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베커들 포에사데 올로오쿤, 데빈 로이드 이 선수들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간에서 그렇게 아주 빠릿빠릿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과 매치업 될 선수들, 달튼 킹케이드라던가 뭐 제임스 쿡, 레이 데이비스 이런 오히려 리시버들이 아닌 타이트엔드와 러닝백들이 패싱 게임에 얼마나 매치업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선수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컨셉들을 통해서 패싱 게임을 풀어낸다면 충분히 빌스에게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기어스의 오펜스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역시나 이 빌스의 런 디펜스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빌스의 런 디펜스는 정말 리그 최악이고 하지만 그나마 빌스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최근 5경기 흐름에서 제기어스의 런 게임이 그닥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 석세스 레이트가 리그 하위권이고 오히려 이 얼리다운에서 러싱이 막히면서 계속 서드앤 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레버 로렌스가 폭발적으로 중장거리 패스를 던져줬기 때문에 이 오펜스가 잘 풀린 건데 이 런 게임을 또 잘 풀어내지 못한다면 또 좀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빌스는 가벼운 퍼스널을 선호하고 디펜시브 백들을 많이 또 선호하다 보니까 패싱 게임이 지금까지 이 제기어스가 만났던 디펜스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또 부진했던 런 게임을 풀어내야 되는 게 잭슨빌 제기어스의 하나의 큰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거는 사실 리암 코헨이 잘하는 거긴 해요. 모션을 통해서 미스디렉션 만들어내고 다양한 풀링을 또 활용을 하고 또 굉장히 퍼리미터에 스크린 패스를 던지면서 필드를 수평적으로 찢는 이런 것들은 사실 또 리암 코헨이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잘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양팀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보자면 일단 제가 먼저 예상을 해보자면 뛰어난 자원들과 코치로 무장한 양팀의 오펜스 일단 요건 깔아놓고요. 결국에는 이를 억제하는 디펜스의 퀄리티가 경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즌 전반적인 디펜스의 완성도 자체를 놓고 보면은 빌스 손을 들어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최근 4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교스가 확실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라이트박스 운영 속에 러쉬의 효율을 통제를 했고요. 필요시에 블리츠와 스턴트를 통해서 프레셔의 질을 끌어올린 부분 아주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안정화가 돋보이는 이 잭슨빌 제교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뚜렷한 1번 타깃이 없는 버팔로 빌스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공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 같아요. 물론 플레이오프에 대한 경험치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압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홈 어드밴티지도 가져가고 있는 잭슨빌 제규어스에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점수는 21대 27 정도로 원포지션으로 잭슨빌 제규어스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제기어스의 손을 들어주고는 싶습니다만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 조시 앨런의 이 경험 그리고 어쨌든 경기 막판에 또 이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절대 좀 솔직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아무래도 빌스 오펜스가 1번 리시버도 없고 사실 그런 약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즌 내내 보여줬던 거 굉장히 짜임새 있는 오펜스를 보여줬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높은 무대에서는 저는 쿼터백 퀄리티 차이가 조금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는 굉장히 슛아웃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31대 27 빌스의 승리를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일드카드부터 이 매치업이 성사가 될 줄이야. 리핏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필라델피아 이글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매치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선수 중에 쿼터백 중에 슈퍼볼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가 딱 3명 있거든요. 제일런 허츠, 매튜 스태포드, 에런 로저스. 제일런 허츠 같은 경우에는 실망스러웠던 정규 시즌을 일단 뒤로 하고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강팀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홈 경기장에서 진행하는 슈퍼볼을 위한 첫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갈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먼저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이번 시즌은 정말
부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부상 선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시작 자체는 좋았거든요. 1주차 원정에서 시애틀을 드라마틱하게 꺾으면서 1승을 가져왔고요. 연이어 3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중에는 브록 퍼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닉 보사, 프레드 워너, 리그를 대표하는 엣지 러셔와 라인베커죠. 이 선수들이 또 부상을 당하고 다른 후보 선수들도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된 게 디펜스의 침체로 연결이 되기는 했는데 맥 존스를 비롯한 오펜스 백업 자원들이 카일 셰너한의 지휘 아래서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승을 쌓아갔죠. 그러면서 시즌 끝까지 1번 시드 자리 그리고 디비전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8주차 경기에서 시애틀과 맞붙었을 때 패배를 하면서 결국 12승 5패 디비전 3위 플레이오프 6번 시드라는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번 시즌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성과를 평가절하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나이너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렇죠. 사실 뭐 브록 퍼디도 없었고 초반에 조지 키틀도 없는 시점도 있었죠. 하지만 카일 셰넌의 뛰어난 시스템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크리스티안 맥카프리가 정말 팀을 또 하드 캐리를 하면서 굉장히 잘 버텼고요. 특히 이번 시즌 나이너스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스페셜팀 그리고 디펜스가 어쨌든 이 팀의 하방을 굉장히 단단하게 지지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버트 살라가 아닌 닉 소렌슨이었다면 에디 피네이로가 아닌 제이크 무디였다면 아마 진작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들은 오프 시즌 그리고 시즌 초반에 또 제이크 무디를 자르면서 이 굉장히 변화를 또 가져갔고 이 변화가 좀 성공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로버트 살라가 어쨌든 많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 속에서도 이 루키 선수들을 많이 또 기용을 했고 제한적인 탤런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에 이 모멘텀이 넘어갈 수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쨌든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이 네거티브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야드를 내주더라도 실점을 좀 최소화하는 밴드 버 돈 브레이크 스타일의 디펜스가 나름 잘 통했고 여전히 나이너스는 블리츠를 자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만 후방의 커버리지를 정말 계속해서 섰거든요. 계속 선수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러면서 선수들 이 쿼터백으로 하여금 혼란을 유도하고 이런 어떤 스킴이 나름 성공적으로 잘 자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든 상황에서 작년에 변화를 가져왔던 스페셜팀 디펜스가 잘 버텨줬다라고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살라는 최근 들어서 야드 지표를 안 본대요. 득점만 그쵸. 본대요. 아주 정체성이 확고한 코치이고 성과를 내고 그쵸. 있는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글스는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정규 시즌을 보냈죠.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기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팬들이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근데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뎁스를 가지고 리그에서 가장 형편없는 디비전에서 이 정도 성적밖에 못 됐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단순한 생산성은 물론이고요. 효율성, 드라이브 지속성 그 어느 것도 24시즌에 비견될 만한 부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지점이 레드존에서의 공격과 수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순수한 선수의 자원, 이 선수 자원의 피지컬, 탤런트 이 우위에 기인한 것이지 전술이나 운영이 좋았던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나마 디펜스가 잘 버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일런 허츠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시즌을 보낸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무조건 제일런 허츠가 잘못했냐라고 하기에도 좀 조심스러운 것이 구조적으로 허츠가 잘 할 수 없는 플레이를 계속 시켰어요. 케빈 파틀러가 같은 공간에 리시버를 몰아넣는 그런 콜 같은 것도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맨 커버리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리시버를 퍼뜨려야 되는데 이것을 5야드에서 7야드 사이에 선수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중에 열리는 선수 한 명 잡으라고. 이러면 허츠가 리드에 따라서 상대가 용이하게 대응하기가 너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뭐지? 생각이 되는 상대가 대처하기 쉽고 의아한 콜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허츠 같은 경우에는 기동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오프 스크립트 플레이에 능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게 맥스 프로텍션을 제공을 하는데 문제는 탈출하는 경로까지 막아요. 그래서 허츠 주변에 막 선수들이 수비까지 포함해서 열댓 명이 막 있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트래픽이 발생하죠. 이런 허츠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붓레그를 통해서 패스를 연결할 수도 없고요. 본인 다리를 통해서 야드를 얻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공만 버리거나 쌔을 당하는 상황이 너무 자주 연출이 됐어요. 뭐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제 생각에는
참돔이나 돌돔 같은 고급 횟감을 가지고 지금 매운탕을 끓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운영이 반복이 되면서 런과 패스의 밸런스가 함께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쵸. 케빈 파툴로에게 이 자리는 너무 무거운 자리였다. 그런 판단이 들고 있네요. 맞습니다. 뭐 지금 존 모튼, 조시 그리자드 다 잘렸는데 아마 파툴로도 곧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시즌 내내 이 라이브에서 저도 항상 파툴로를 많이 비판을 해왔었고, 기본적으로 런과 패스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런과 패스가 정말 말 그대로 따로 놀고요. 라우트 콤비네이션의 어떤 조합 그리고 이 선택들이 너무 단순해요. 라우트는 다 뭐 5야드, 7야드 컬, 뭐 12야드 컴백 이런 것도 그냥 쫙 깔아놓고 너 그냥 읽고 던져 이런 플레이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디펜스도 너무 대응하기 쉽고요. 많은 팀들이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런과 패스를 연계하면서 상대에게 어떤 미스디렉션을 유도하고 후방을 노리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런이면 런 딱 하고 패스면 그냥 패스 딱 하는 굉장히 1차원적인 그런 오펜스를 전개했고, 그게 결국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스킴의 힘이 아닌 이 탤런트의 힘으로 정말 승리했던 에이제 브라운과 드본타 스미스의 어떤 캐칭 능력, 라우트 러닝 능력, 그리고 제일런 허츠의 어떤 패스 정확도 이런 것들로 더 전진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 탤런트 힘으로 승리했던 오펜스였고, 반면에 디펜스는 그래도 얘기할 거리가 좀 있죠. 전반기에는 사실 이 약해진 포맨 러시, 그러다 보니까 블리츠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맨 커버리지가 또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 따라서 이 퀴니언 미첼의 반대편 아도리 잭슨이 좀 많이 흔들렸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결국 트레이드 데드라인 직전에 마이애미 돌핀스의 제일런 필립스를 트레이드 영입하면서 반전을 이뤄냈죠. 포맨 러시의 위력이 또 굉장히 강해지면서 전반기에 어떤 높았던 블리츠를 확 줄이고 기존에 본인들이 잘하던 포맨 러시 그리고 나머지 7명을 전부 커버리지에 투입을 하면서 매치 쿼터, 커버 6 이런 굉장히 짜임새 있는 촘촘한 커버리지 그물망을 잘 만들어냈고, 결국 후반기에는 디펜스가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펜스가 허덕일 때 디펜스가 잘 버텨준 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매치업은 또 뭐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타임 오브 포지션, 경기 점유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코치들이 어떻게 그라운드 게임을 운영을 하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경기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네요. 필라델피아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했던 세이칸 바클리의 런을 결국에는 풀어야 되고요. 이거 없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순위, 5순위 라인베커가 2선을 방어하고 있거든요. 라인베커 자리에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펜스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필드에 머무르면서 점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레인 존슨이 일단 복귀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해당 경기는 단판 승부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 시즌 중에 이 브론코스전 끝나고 나서 패스 오펜스로 말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가 자이언츠 경기였는데 억지로 패싱 비율을 끌어올리다가 인력을 맞고 패배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실험적인 운영은 플레이오프에서는 더더욱 못합니다.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세이컨 바클리랑 젤런 허츠 그리고 이들을 떠받치는 오펜시브 라인을 믿고 우직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전 라인베커들이 대거 빠진 샌프란시스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러시 성공을 허용한 비율이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를 런으로 공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이언츠전처럼 패스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이건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나이너스는 최근에 얼리다운 상황에서 러싱을 통해서 상대에게 굉장히 많은 야드 그리고 컨버전을 내주고 있거든요. 로버트 살라는 분명히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박스를 최근처럼 보다 헤비하게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허츠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 있으면 있을수록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집중력도 올라가고 패스도 날카로워지는 그런 경향을 커리어 내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파툴로는 어떻게 해서든 공격 점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셰너는 반대로 디펜스에서는 이게 어차피 억제가 안 돼.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펜스에서 크리스찬 맥카프리와 카일 유스책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시간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 점유, 볼, TOP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최근에 빌스전이 있었죠. 물론 13대 11로 이글스가 승리하긴 했는데 이
이글스의 오펜스가 정말 후반전에 끔찍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제런 허츠가 후반전에 단 한 번의 패스를 성공하지도 못했고, 이 케빈 바툴로는 계속해서 런 패스, 정말 런 패스, 이 플레이 콜링으로 계속 3&아웃을 반복하면서 이 볼 점유를 전혀 못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뛰어난 디펜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체력이 계속 깎이고요. 4쿼터에 가면 계속해서 야드를 조금씩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전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죠. 하지만 결국 조시 앨런이 마지막 투포인트 컨버전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이글스가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는 솔직히 이글스는 저는 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지면서 뭔가 이 파툴로에 대한 강한 충격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콜링을 하고도 지금 경기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결국은 앞서고 있든 지고 있든 어쨌든 콜링 문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런을 어떻게 풀어내고 시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확실하게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글스를 상대하는 모든 팀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좀 1차원적이잖아요. 얼리다운에 러싱을 막고 박스를 채우면서 러싱을 막고 결국 서드앤롱 패싱 다운을 강제하고, 이 상황에서 허츠에게 블리츠를 가하면서 빠른 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를 계속 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허츠는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시나리오를 계속 맞이할 거고, 이 상황에서 결국 이걸 이겨내느냐 마느냐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패스는 거의 대부분 다 AJ 브라운과 드본타 스미스에게 갈 거고, 그쵸. 이 패스를 나이너스가 막아낼 수만 있다면 좀 저는 생각보다 나이너스가 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오펜스 쪽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역시나 이 팀은 늘 그랬던 것처럼 얼리다운에 러싱을 셋업을 하고 패시 게임에서의 어떤 폭발력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싱의 효율 면에서는 사실 뭐 이글스만큼이나 샌프란시스코도 리그 최악의 효율을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세컨 다운, 서드 다운에서의 패싱 게임이 이 팀 역시나 중요해질 거고, 대신 이 팀은 뭔가 리시버를 통한 매치업보다는 맥카프리라던가 뭐 조지 키틀, 그리고 뭐 카일 유스책, 이런 리시버가 아닌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을 또 패싱 게임에 잘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 선에서의 어떤 공간 그리고 미스매치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플레이 액션과 라우트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뭐 나코비딘, 뭐 지아드 캠벨, 뭐 쿠퍼 드진, 아도리 잭슨, 이런 선수들과의 매치업을 맥카프리, 키틀, 그리고 뭐 카일 유스책, 이런 선수들과 잘 만들어놓고 공간을 잘 조작해낸다면 전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브록 퍼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제 사실은 퍼디는 공을 뭐 빨리 뿌리고 뭐 시스템 안에 있는 그런 쿼터백이 아니잖아요. 사실 작년부터 좀 나왔던 장면들인데 발을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타이트한 커버리지가 붙어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15야드, 20야드 패스를 던지는 선수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 이 퍼디의 어떤 진짜 돈값을 하는 장면들이 이번 경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퍼디의 플레이를 잘 보시려면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버팔로 빌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사실 저는 이건 버팔로 빌스가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투포인트 컨버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라는 생각. 그건 그렇고요. 사실 이겼어야 됐어요, 빌스가. 네, 그거는 두 팀 다 두 팀 다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 그렇고요. 자, 이 경기에 대한 예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도 저는 이 홈 어드밴테이지 변수를 간과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20대 17로 일단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앞서서 에디님께서 그린베이 패커스 얘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주전들에게 대거 휴식을 주면서 일단 시드 싸움을 포기를 한 것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팀은 와일드카드 라운드를 통과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고 진출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18주차 때 전력을 다했지만 무력하게 패배한 샌프란시스코와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체력과 컨디셔닝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앞서서 제가 언급드렸던 런 게임에서 차이가 어떤 경기를 결정지을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점수는 좀 치열하게 한 20대 1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객관적인 어떤 전력 차는 이글스가 좀 솔직히 압승이긴 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이글스가 보여줬던 모습들에서 솔직히 믿음이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나이너스가 어쨌든 본인들이 잘 이 첫
15번의 플레이 오프닝 시퀀스를 잘 준비해 와서 선취점을 뽑아내고 본인들의 게임 플랜대로 굴리면서 점유율을 또 잡아먹고, 반대로 디펜스에서는 이글스의 오펜스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브로포디라는 쿼터백은 제런 허츠라는 쿼터백보다 훨씬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훨씬 좀 쿼터백의 우위에 있어서 좀 더 퍼디에게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점수는 좀 비슷합니다. 19대 17, 굉장히 타이트한 점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 많이 안 날 것 같고요. 19대 17로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